서대문 운동실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지났지만 한글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글화 내지는 한글 창제와 관련된 영화 또는 세종대왕을 다룬 영화, 드라마 등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OST입니다. 깊은 사랑 듣고 오실게요. 기억해줘요 나의 사랑아, 아픈 내 가슴아 울지 말아라. 살아가는 동안 다시 볼 수 없어도 내 사랑을 잊지 마라. 가질 수 없는 널 지워버리고 사랑한다는 말 잊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대를 그리워하는 바보 같은 나의
네,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죠. 2012년부터 빨간 날이 되어서 더더욱 의미가 깊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원래도 의미가 깊은 날이었던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은 왜 10월 9일인지가 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배포된 게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간된 게 기록상으로 음력 9월 상순이라고 돼 있다고 해요. 9월 상순이면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발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446년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날이 자꾸 1900이 나오지 죄송해요. 1446년 9월 10일 그 음력으로 9월 10일이 양력으로 변환하니까 10월 9일이더라. 그래서 10월 9일이 한글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과 관련된 날이 하나가 더 있죠. 이제 한국에서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데 이 날은 또 그 역시나 세종대왕의 생일 탄신일을 양력으로 변환한 날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기념일 내지는 공휴일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아무튼간에 한글날이었고 그래서 방송에서 뭔가 좀 다뤄볼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세종대왕이 등장한 영화 드라마들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 제가 그 번역과 오역에 대한 특집을 한 1년 전쯤 한 것 같은데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게임 컨텐츠의 한글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의 OST였던 깊은 사랑인데요. 사극 OST 치고는 굉장히 그 사극 느낌이 안 나는 OST죠. 이런 식으로 OST 만드는 게 한 십몇 년 전부터는 사극이라고 해서 꼭 뭐 이렇게 국악 느낌 나게 이렇게 만들진 않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방영했던 24부작 드라마였고요. 한석규 씨가 성인 세종의 역할을 맡았고 송중기 씨가 그 어린 세종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기의 세종 세자였던 시절부터 이제 태종이 상왕으로 있던 시절까지 세종이 이제 태종과 아버지와의 약간의 뭐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도 하고 한석규 씨가 이제 세종으로 등장하면서부터는 뭐 한글 창제의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 유명한 이제 그 지 뭐 하고 자빠졌네라는 유명한 짤방이 또 여기서 나왔죠. 한석규 씨가 이제 한자로 모든 말을 다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신하들이랑 갈등하면서 약간 욕쟁이 왕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지 X 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연기를 너무 찰지게 잘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벌써 한 15년 된 드라마인데 아직까지도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곳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짤방 길이 남을 명 장면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는 드라마였고 드라마 자체는 단독으로 나온 드라마라기보다는 어떤 시리즈물 용비어천가 시리즈라는 시리즈물의 하나였는데요. 드라마가 나온 순서로는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2011년에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육룡이 나르샤가 시간대는 더 앞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말선초 조선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뭐 밀본이라는 어떤 그 비밀 조직이 등장을 한다든가 이런 점들을 보면은 아예 두 드라마가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본다면 아마도 육룡이 나르샤를 먼저 보고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세미 깊은 물이라고 해가지고 계유정난 세조가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까지 다루는 드라마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부작이었어야 하는 용비어천가 시리즈는 드라마 2개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고요. 아무튼 간에 뿌리 깊은 나무가 뭔가 좀 새로운 세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신하들한테 이렇게 욕도 하고 오히려 세종이라기보다는 그 정조의 약간 이미지가 좀 섞인 것 같은 욕도 잘 하고 막 신하들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 대차게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태종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마냥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아닌 실제 역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태종이 그 세종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양녕대군이 이제 상태가 영 안 좋으니까 폐세자를 하면서까지 세종을 이제 왕으로 좀 밀어주고 그리고 그런 세종의 정통성을 최대한 이렇게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인척들을 쳐낸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다 한 다음에 본인이 상황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왕위를 넘겨준 어떻게 보면 정말 세종을 위해서 기틀을 잘 닦아주는 작업을 태종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마냥 그렇게만 그려지진 또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세종이 막 송중기 씨가 맡은 청년 세종이 자기 호위무사 무효에게 내가 죽으면 나를 죽인 자를 베라. 근데 눈앞에 이제 태종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태종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을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은 마땅히 베야 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서로 거의 일촉즉발 칼질을 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그래서 역사를 참신하게 재해석했다. 그런 점에서 좀 재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글 창제의 과정 자체도 사실은 세계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어떤 언어학자가 세종도 업적을 보면 언어학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한 명의 언어학자가 문자를 혼자서 이렇게 창조해내는 사례가 세계사적으로도 없는데 뭐 에스페란토 이런 거는 뭐 한 명이 만들었다, 한 명이 만든 언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창작물에서는 톨키인이 만든 뭐 엘프어 뭐 이런 것들, 오크어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한 민족 내지는 한 국가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문자 체계를 한 사람이 혼자서 발명해낸 사례, 한 사람이 또는 뭐 주도해서 발명한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또 재밌는 사례이다 보니까 희귀한 사례이다 보니까 관련된 영화도 나온 게 있습니다. 좀 최근작으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단 음악부터 듣고 나서 얘기하죠. 나란말싸미입니다. 음악은 왕비를 위한 왕의 레퀴엠을 듣고 오겠습니다. 누나
네, 영화 나란말싸미의 음악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 나란말싸미와 관련된 요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세종대에 신미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신미는 이제 실존 인물이에요. 기록도 남아 있고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세종 28년부터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도 꽤 장수했던 걸로 보여요. 한 70대까지는 살았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학에 능통했다고 하고요. 언어학자였다고 하고, 세종대왕도 신미를 이제 신뢰를 했고, 또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이 신미를 좀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이 이 신미에게 훈민정음을 만든 이후에 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일, 그러니까 한글을 보급하는 업무를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문종이 한참 동안 같이 이제 정치를 같이 하죠. 문종이 세자 시절에. 그래서 이제 문종도 굉장히 신뢰를 하고 한글의 그 배포 과정에서 굉장히 공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공이 있는 건 맞는데 2002년에 원각선종석보라는 서적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원각선종석보. 이 책을 보면 한글이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한 8년 전의 기록이 여기에 이제 실려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불교계 일부에서 한글은 사실 세종이 만든 게 아니라 신미가 만들었다. 신미가 만든 것을 이제 사대부들이 불교계에 이렇게 공을 넘겨주기 싫으니까 역사를 왜곡해서 세종이 만든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각성종 석보는 책 자체가 나중에 위서로 판명이 돼요. 아예 종이 자체가 현대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책 자체가 그냥 이제 후대에 쓰여진 위서로 이렇게 판명이 나고,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왔던 주장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죠. 뭐 신미가 뭐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서 판정을 받은 게 한 2013년, 2013년부터 위서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016년에 종이를 조사해 보니까 현대종이더라. 옛날 책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버렸어요. 위서인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근데 나란말싸미 영화가 2019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뜬금없이 신미 창제설을 다시 들고 나옵니다. 이 영화가. 신미 역할을 이제 박해일 배우가 맡았어요. 박해일 배우가 이렇게 그 머리 밀고 이렇게 승려 역할로 나오니까, 원래도 이렇게 눈빛이 좀 센 배우잖아요. 진짜 꼬장꼬장하게 나옵니다. 아주. 그래서 영화 전체가 이렇게 정통 사극 같은 분위기를 계속 풍겨요. 마치 우리는 정통 사극입니다. 역사를 다루는 정통 사극입니다. 같은 톤을 잡아놓고 신미가 세종한테 막말을 합니다. 야, 막 뭐 왕노릇 똑바로 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탈을 쓴 거지라느니 막 막말을 합니다. 세종이 뭔가 이렇게 그 한글 창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신하들과 갈등을 뭐 이겨내지 못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박해일 배우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왕에게 일침을 놔요. 근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뭐 신미 창제설까지는 그래 뭐 상상력, 영화적인 어떤 상상 뭐 이런 거라고 치고, 그렇다고 치고 영화 톤을 이렇게 정통 사극처럼 잡아놓고 그 1446년도에 왕한테 일침 놓는 승려가 나오면 그 승려가 죽어야겠어요? 안 죽어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들과 이 영화 어떤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분위기가 완전히 따로 노는, 아니 뭐 퓨전 사극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나온 드라마 폭군의 셰프 같은 데서 그 유나 씨가 연상군한테 계속 따박따박 대들잖아요. 그런 거는 보고 있으면 뭐 어차피 그래 드라마 니들도 만드시는 분들도 그래 역사 생각 안 하고 그냥 뇌 빼고 만들었으니까 보는 나도 뇌 빼고 봐야지가 되는데, 이렇게 정통 사극인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놓고 왕한테 뭐 거지라느니 이런 대사가 나오면 쟤 왜 안 죽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신미를 밀어주려다 보니까 이제 소헌 왕후가 뭐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왕실이
숭유억불 정책을 그 사대부들의 요구를 펼치면서도 왕실은 불교계랑 이렇게 좀 엮이는 경우가 많았죠. 태조도 이제 그 부처님 믿는 문제 가지고 불교를 믿는 문제 가지고 신하들이랑 많이 싸웠었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태조는 뭐 대유학자였던 저희 이색도 불교를 믿었는데 니들이 이색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딴지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태조도 이제 불교를 깊이 믿었던 걸로 보이고 뭐 왕가에 특히나 이제 그 왕실에 소속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절에 다니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 영화에서 이제 소원왕후가 그 신미 말을 들으라고 세종한테 신미대사 하는 말 잘 들어라. 안 들으면 나 단식 투쟁한다. 단식 투쟁을 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영화 감독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좀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신미의 한글 창제설을 강하게 좀 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를 계속해서 드러냈고 불교를 위한 영화, 역사를 위한 영화가 아니라 불교를 위한 영화다, 불교계를 위한 영화다라는 것을 아주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과 함께 영화가 침몰해 버렸죠. 뭐 박해일, 송강호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사실은 흥행할 만한 소지도 있었고 코로나 전이어서 사실은 흥행하려면 할 수도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최종 극장에 100만 명을 모으지 못하고 침몰해 버렸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확실한 것은 세종이 한글 만들었다. 신미가 만들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 뭐 집현전 학사들의 역할이 크고 세종은 뭐 지휘만 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세종이 혼자서 다 했겠냐 또는 뭐 외국의 문자들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당연히 자료조사 같은 게 있긴 있었겠죠. 해외에서 쓰는 여러 문자들에 대한 어떤 뭐 참고나 이런 것도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정리된 정설은 세종대왕이 강력하게 주도해서 문종과 함께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 사실상 세종이 만들었다라고 표현해도 큰 오류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정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영화가 재밌었다기보다는 영화가 이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남겼고요. 영화가 대놓고 역사를 우리 입맛대로 한번 주장해 보겠다라고 이제 들고 나왔다가 그 의도를 숨기지 못하는 바람에 침몰하는 재밌는 사례를 하나 남겼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음악을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화 천문입니다. 영화 천문. 세종대왕을 다룬 영화 중에 비교적 좀 최근작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영화는 이제 장영실과 세종의 관계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화 천문의 메인 테마곡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천문 하늘에 묻는다. 장영실 역을 이제 최민식 배우가 맡았고요. 세종 역할을 한석규 씨가 또 맡았습니다. 그 한석규 배우가 맡았는데 한석규 배우가 이제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세종 역할을 맡았었고 그때 좀 이렇게 파격적인 모습, 욕하는 세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이미지로 나옵니다. 아마도 그런 이미지까지 고려해서 캐스팅이 된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에서의 세종의 어떤 모습까지 또 고려해서 캐스팅이 된 것 같고 이제 장영실 노비 출신이던 장영실이 이렇게 청거가 돼서 이제 궁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장영실과 그 세종의 브로맨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사람이 진짜 너무 애틋합니다. 둘이 관계가 너무 애틋하고 그래가지고 막 세종은 자기 그 왕이라는 지위조차도 때로는 내려놓을 정도로 이렇게 막 장영실이 뭘 조립하려고 이렇게 아마 혼천이 만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조립하려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뭘 끼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세종이 와서 팔을 걷어붙이더니 옆에서 잡고 돕습니다. 근데 장영실이 옆에 손이 하나 들어오니까 당연히 저기 그 다른 관리의 손인 줄 알고 아니 거기 말고 여기를 잡아라. 아니 여기를 잡으라니까 아이고 전하 이러면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막 막말을 하다가 옆에 보고 이제 세종인 걸 알고 이제 납작 엎드리는 그러니까 세종이 아니다 계속 하거라 이래가지고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 케미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부분이 이렇게 조금 밝게 둘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발명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편하게 할까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역법입니다. 역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명나라의 어떤 조공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명나라에 조공을 하고 연호 같은 것도 당연히 명나라 걸 받아서 쓰고 이 달력을 연호를 쓴다는 것, 달력을 만들어서 쓴다는 것이 사실은 그 천자의 권위였기 때문에 중국 황제의 권위였기 때문에 함부로 변방국들이 자체적인 연호를 쓰거나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쓰거나 이러면은 그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만의 역법을 만드는 조선의 농사에 맞는 조선만의 역법을 만드는 요 과정이 일단 첫 번째로 사대부들의 반발을 사고요. 영화상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글 창제 부분인데 세종이 이제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그 의도가 훈민정음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장영실이랑 관계가 좀 멀어집니다. 장영실 입장에서는 그놈의 글자가 뭔가 만드신다고 계속 이렇게 같이 하던 거에 소홀하시니까 서운하고 세종은 영실이가 아직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못 따라오는구나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둘이 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서먹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명나라와의 관계 명나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과 사대부들의 강한 반발과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세종이 이제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장영실이 이제 역사에서 퇴장하게 된 계기가 상여 가마를 만들었는데 가마가 부서지는 바람에 세종이 가마에서 떨어져서 장 80대를 맞았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에서 퇴장을 하잖아요. 아마도 장형을 80대를 그냥 생으로 다 맞았으면 그냥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꽤 높죠. 꽤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장형을 맞고 어딘가로 이제 원래 노비 출신이었으니까 백도 없었을 테고 아마도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 역사에서는.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 가마 상여가 부서진 사건을 세종이 일부러 일으킨 것으로 나옵니다. 일부러 톱질을 해가지고 가마에다 톱질을 해가지고 상여가 부서지는 사건을 만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역모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모를 빌미로 해서 신하들을 약간 올가맨 상황에서 신하들과 약간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서 장영실을 사면하려는 이런 수를 뒀는데
장영실이 이제 보니까 이게 내가 사면 되려면 이 정치적 거래가 들어갈 거고 이 거래의 내용이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 반포를 막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영실이 내가 살려면 한글 반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장영실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공문장에서 자기가 역모를 꾸몄다고 거짓 자백을 해버려요. 그냥 세종이 약간 당황하죠. 이 내가 짠 그림은 이게 아닌데 일단 내가 짠 그림은 이게 아닌데 네가 진짜 역모를 했느냐 막 이러면서 당황합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가 그랬다. 장영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부디 꿈을 이루소서 이러면서 이제 한글이 발표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면서 장영실이 이제 역사에서 퇴장하는 걸로 영화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재밌는 상상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고 다만 이제 아무튼간에 역사적인 기록에서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벗어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내용을 뭔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렇게 재밌는 상상이 좀 들어갔구나. 그리고 장영실과 그러니까 최민식과 한석규의 브로맨스가 좀 재밌게 그려졌다. 이런데 오히려 좀 초점이 가야 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와 이제 업적들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4대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명을 하는데요. 영화가 실제로 그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양반들이 소위 사대부들이 이제 사실상 뭐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하고 나중에 뭐 임진왜란 이후에는 명나라를 섬기는데 너무 몰두해가지고 청나라의 그 강대해지는 청나라를 전혀 이제 견제하거나 또는 갈아타지 못하고 이렇게 인조 때 난을 당하고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조선 초기의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그렇게 좀 단순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대를 하는 건 맞는데 조공을 하는 것도 맞고 근데 사실 조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역의 일환인 거고 조공을 하면은 반드시 조공한 것 이상의 하사품이 돌아왔고 그러면 이거는 무역이라고 봐야 되죠. 무역인 게 있고 위신을 살려주는 대신에 우리는 좀 약간 실익을 조금 얻는 이런 무역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마냥 명나라를 그냥 천자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떠받들기만 했느냐 하면은 또 태조 때부터 해가지고 미묘하게 서로 이제 불편하던 순간들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여진족 때려잡으면서 승진했던 무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태조는 여진족은 내 관할이다. 여진족은 내 부하들이다. 다 내가 때려잡았다. 다 나한테 한 대씩 맞았던 애들이야. 요게 좀 있었고 명나라는 그런 이제 조선이 어떤 여진족을 이렇게 그 틀어쥐고 있는 것이 명에 대한 위협이라고 좀 느꼈겠죠 아마도. 특히나 이제 고려 때부터 해가지고 고려가 그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집어삼킬 때에도 끝까지 어쨌든 간에 뭐 고개를 숙였을지언정 그 독립국으로 버텼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에 있는 국가가 절대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좀 있었을 거고 중국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서 막 명나라랑 조선이랑 초기에 보면은 막 티격태격해요. 막 명나라에서 야 니네 군사가 움직인다? 뭐 하냐? 너 뭐 하냐? 막 이런 그런 정교가 오고 막 그러면은 조선에서 그 저기 진짜 훈련하는 거임 훈련하는 거예요. 여진족이 자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도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느라 움직였어요. 훈련도 좀 하고 그래서 움직였어요. 절대 뭐 명나라랑 뭘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명나라 쪽에서 고의로 약간 그 자기네 역사 기록에 조선 왕의 어떤 뿌리 이런 게 좀 잘못 적혀 있는 거를 명나라 쪽에서 고의로 수정을 안 해주고 이거를 막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둘 관계가 단순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관계를 약간은 좀 영화가 단순화해가지고 명나라에 사대하려는 사대부들 양반들 그리고 어떻게든 조선의 주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세종대왕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이제 구도를 나눠서 여기에 장영실을 첨가해가지고 뭔가
좀 카타르시스를 주려고 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룬 방식이 저는 광해랑 좀 비슷하다. 기록의 약간 빈 부분 내지는 뭐 적당히 이렇게 그냥 다르게 해석할 만한 부분들을 조금 최대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최대치의 각색을 해서 작가 내지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영화로 그려낸. 그래서 역사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역시나 역사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영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는 게,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재미는 있냐? 재미는 있는 그런 영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한글 창제 관련돼서 영화를 이제 두 편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두 편 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왜곡이 좀 심한 영화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뭐 역사를 놓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영화들도 재미는 있습니다만,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말 세종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맞춰가지고 세종의 그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어떤 그 겪었을 법한 과정들 내지는, 그리고 이제 세종이 평생 그 몸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는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 예전에는 당뇨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던 것 같다고 추정을 하던데, 뭐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몸 상태를 가지고, 심지어는 이 강직성 척추염 증상 중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뭐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든 이런 와중에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막 이런 고생을 하고 막 이런 것,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한글을 신하들이 반대했던 건 또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반대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신하들을 물리쳐가면서 반포하는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잘 다뤄준 정통사극도 하나 정도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원래 할 말 역사 얘기 나오니까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할 말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날이 이제 지난주에 지나갔는데, 한글날 되면 꼭 보이는 SNS 내지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 등등에서 꼭 보이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한글날이니까 외국어 내지는 외래어를 한번 하루쯤 쓰지 말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굳이 순우리말로만 이렇게 만든 뭔가를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보이는데, 저는 볼 때마다 한글과 한국어는 다른 건데 왜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글과 한국어가 마치 그 한 가지인 것, 그 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을까? 왜 이렇게 인식이 될까가 참 궁금해요. 독립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리스 문자를 기반으로 한 알파벳 계통의 문자들이 제일 많이 아마 쓰이겠죠. 제가 정확히 인구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제일 널리 쓰일 거고, 그리고 이제 인구수로 따지면은 한자 쓰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런 와중에 이제 독립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한글을 배우고 또 쉽게 배우고 깨우치고 너무 어릴 때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글과 문자인 한글과 언어인 한국어가 약간 머릿속에서 분리가 안 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한글의 훌륭한 점은 외래어 내지는 외국어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발음을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그냥저냥 그럴싸한 발음으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옮길 수 있는 것도 한글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나를 쓰잖아요. 문자로 가나를 쓰고 발음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가나를 쓰는 것과 발음 종류가 많지 않은 게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그 가나를 쓰고 이 가나로 표현할 수 있는 발음의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영어 단어 같은 것들을 옮길 때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잖아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단어를 쓰거나 이럴 때에도 왜곡이 비교적 좀 덜한 편이고, 아예 안 된다고는 절대 얘기 못하겠습니다. 좀 덜한 편이고, 그런 것도 한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워낙
다들 어릴 때부터 쓰다 보니까 한글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활용을 하기가 다들 편하잖아요. 한글 쓰는 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자를 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간체를 쓰고 뭐 상용 한자 몇 천자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가 어려운데 또 한국은 한글을 쓰기 때문에 다들 자유자재로 문자를 구사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어떤 활용도 다들 가능하고 이런 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게임의 한글화라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악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트 앤 매직 6의 음악을 하나 듣고 올게요. 네, 마이티 앤 매직 6의 음악을 듣고 왔는데요. 왜 이걸 들었냐? 한글화라는 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무언가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영화든 뭐 영화든 외국에서 만든 만화든 뭐가 됐든 간에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 외국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을 원래 부르는 말은 번역이잖아요. 번역. 한국어 번역. 근데 이상하게 게임 쪽에서 한글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예전에 이제 그 영어로 돼 있던 영어 내지는 일본어로 많이 돼 있었죠 게임들이. 일본에서 나오는 명작 게임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온 영어로 되어 있는 게임들을
그거 그대로 가지고 플레이하던 그 게이머들 당연히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림 보고 눈치껏 이렇게 때려 맞추면서 게임을 하던 그 게이머들이 한글로 바뀐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 그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번역이라는 원래 맞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이네? 한글화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제 마음대로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해보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한글화가 또 그 게임 쪽에서 이제 한글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된 지가 사실은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옛날 초창기 그 비디오 게임 초창기에는 진짜 그냥 일본어로 된 게임들 들어오면 그냥 그거 그대로 플레이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략집 같은 이제 옛날에는 공략집이라고 해서 책으로 나오는 게임 공략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선택지 어떤 걸 골라라 이게 무슨 의미다 이런 걸 막 해설해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게임을 수입하는 회사들이 이거를 한국어로 사람들이 플레이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이제 번역하는 작업이고요.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번역된 내용을 한글로 써서 게임 안에 다시 도로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하죠. 요 과정에서 굉장히 초창기에는 이제 시행착오들이 많았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시행착오가 바로 이 마이티 앤 매직 6에서 있었습니다. 왈도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문 대사가 영어로 이제 원문 대사가 Hello there, mighty fine morning. If you ask me, I'm Waldo. 그러니까 Hello there, 안녕. 거기 안녕. Mighty fine morning. 진짜 좋은 날이다. 진짜 좋은 아침이다. If you ask me,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 네가 묻진 않았지만, 뭐 이 정도로 이제 의역할 수 있죠. I'm Waldo 하면은 내 이름은 왈도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안녕하신가 힘세고 강한 아침 만일 내게 물어보면 나는 왈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뭐 굿모닝을 좋다 아침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우거 OGRE 오우거 이제 판타지에 나오는 그 커다란 이렇게 도깨비가 생긴 오우거 있잖아요. 오우거를 이제 스펠링 그대로 읽어가지고 오그레라고 번역을 한다든가. 아무튼간에 번역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번역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유행을 타면서 유행어처럼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조금 이렇게 뜯어보면 아마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으로 주고 이게 어떤 파트에 들어가는 대사고 이게 뭐 어떤 인물의 대사이고 이런 거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번역을 맡은 여러 명에게 번역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번역을 맡은 여러 명에게 게임상에 등장하는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 이렇게 적당히 쪼개서 주면서 적당히 이렇게 나눠서 주면서 야 이거 가서 사전 찾아서 번역해와. 그렇게 모아온 단어들을 조각 모음해서 게임에 집어넣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창기 게임 번역이 이렇게 험난했습니다. 한글화라고 불리는 이 작업이 이렇게 좀 험난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그 해외 게임들을 한국어로 플레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수입사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한글화 내지는 한국어 번역을 해주는 경우가 초창기에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 된 게임들, 한국어로 된 게임들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게이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국어 번역 패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게임이 새로 발매가 되면 이거를 이제 그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잘 아는 선발대가 먼저 플레이를 쭉 하고 플레이하면서 나오는 것들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번역된 것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게임에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PC 통신이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이런 식의 유저 한글 패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
실제로 저는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발매됐었잖아요. 99년도 맞나요? 지금 갑자기 97년이었나 보다. 97년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1이 발매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게임이. 근데 이게 한스타라는 프로그램이 한 몇 년 후에 나왔어요. 어떤 그 개발자 한 분이 스타크래프트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실행을 하면 스타크래프트를 실행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한국어로 바꿔주는, 심지어는 채팅도 한글로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막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진짜 신세 많이 졌고요, 정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초등학생 때니까 플레이하면서 영어로 막 자막 나오고 스토리 나오고 이러는 것들 진짜 한 3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플레이했었거든요. 근데 한스타를 켜고 한번 이렇게 쭉 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런 노력들 끝에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게임을 발매할 때 대부분의 메이저한 게임사들이 한국어 공식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성우들을 고용해서 더빙을 따로 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만큼 이제 한국이라는 어떤 한국어 문화권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한국만이죠. 한국어 문화권의 어떤 문화적인 파워가 많이 올라왔고, 구매력도 올라왔고, 특히나 게임계에서는 이제 한국에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런 환경이 되어서 오늘날에는 좀 게임을 즐기는 것이, 게임을 내 언어로, 나의 모국어로 즐기는 것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막 유저 한국어 번역판 만들고 뭐 열심히 번역해서 패치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러던 사람들의 노력이 당연히 밑바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2010년대 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타크래프트 2의 공식 발표, 스타크래프트 2가 만들어집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식 발표를 한국에서 했거든요. 미국 회사인데 이제 한국에서 행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스타크래프트 2라는 게임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리는 트레일러 영상을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게임 내에 나오는 화면에 한글이 나와요. 이렇게 막 그 죄수가 이제 군대로 징집되는 장면인데 징집된 장면인데 여기 자막에 막 뭐가 한글로 뭐라 나오더니 마지막에 띡 현역이라고 한글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한국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행사를 보고 있던 한국 게이머들이 막 엄청 열광을 했죠. 한글이야. 뭐 심지어는 그 직캠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누가 외치는 것도 있어요. 야 한글이다 한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정도 베데스다 같은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제작사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어쨌든 간에 한국에 팔아먹으려면 한국어로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깨달은 오늘날에 살아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너무나 배우기 쉽고 편안한 문자로 문화생활과 특히나 게임을 가능하게 해주신 세종대왕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음악은 세종대왕님이 직접 그 한국 문명의 왕으로 등장하였던 문명 5 신가왕의 메인 테마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음악도 라틴어로 된 음악인데요. 놀랍게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라틴어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받아 적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글 참 대단하죠.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의 이창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을 좀 줄이고 음악을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